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8장 연단에 설 때의 준비사항 나머지 절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연단 위에 설 때의 준비사항으로 여러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살펴보았고요. 연단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연단 위에는 게스트를 앉히지 말라. 언젠가 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런던시에서 캐나다 총리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때마침 긴 장대를 든 관리인이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킨답시고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옮겨 다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청중들은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깐이나마 연단 위의 연사는 무시한 채 그 관리인이 무슨 기적이라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자 하는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도 없다. 아니 어쩌면 뿌리치려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설하는 사람이 이 같은 진실만 잘 염두에 두어도 불필요한 성가심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연사는 손가락을 돌리는 일이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일, 혹은 초조함을 드러내는 사소한 행동들을 삼감으로써 청중들의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는 뉴욕에서 이름께나 알려진 어느 연사가 연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연단 덮개를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청중들이 30분 동안 그의 손가락만 쳐다보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둘째, 연사는 가능하면 청중들의 자리 배치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느라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사는 연단 위에 어떠한 게스트도 두지 말아야 한다. 몇 해 전에 레이먼드 로빈스가 브루클린에서 1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다른 몇 사람과 같이 게스트로서 연단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았다. 나는 연사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절했다. 그 첫날 저녁, 나는 많은 게스트들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리를 이쪽 저쪽으로 꼬는 등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게스트가 움직이든 그때마다 청중들은 연사를 쳐다보지 않고 그 게스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로빈스 씨에게 이런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강연 기간 동안 로빈스 씨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연단을 독차지했다. 데이빗 벨라스코는 무대에서 너무 시선을 끈다는 이유로 빨간 꽃도 못 쓰게 했다. 그런 마당에 어째서 연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동안 부산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청중들과 마주보게 놔두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현명한 연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착석의 예술. 연사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래된 진열품이 아니라 새로 나온 진열품처럼 딱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앉는 것이 효과적일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은 폭스하운드가 밤을 지나기 위해 누울 자리를 찾는 것과 비슷한 동작으로
의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둘러보다 마침내 의자를 발견하면 그들은 몸을 반으로 접어 털썩 주저앉으며 자제력이라는 무거운 짐도 벗어던진다. 제대로 앉을 줄 아는 사람은 다리 뒤쪽을 의자에 갖다 붙이고는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편하면서도 곧게 세운 채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의자에 천천히 내려앉는다. 마음의 평정.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면 청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되므로 그러지 말라고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런 행동은 나약해 보이고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여러분의 존재를 돋보이게 만들지 않는 모든 움직임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득도 실도 안 되는 중립적인 움직임이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여러분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하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신적 통제력과 침착함을 갖춘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일단 청중 앞에 연설하기 위해 일어선 다음에는 서둘러서 입을 떼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여러분이 초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쳐다보라. 만일 소란스럽거나 시끄럽다면 조용히 해질 때까지 잠시 멈추어라. 가슴을 활짝 펴라. 가슴을 활짝 펴는 일은 굳이 관객 앞에 설 때까지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 매일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활짝 펼 수 있을 것이다. 레저와 레크레이션 방면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루터 H. 걸릭이 자신의 저서 능률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제일 멋진 모습이 부각되도록 처신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 된다. 목을 세워 옷깃에 갖다 대라. 그러면서 그는 매일 다음과 같은 훈련을 할 것을 권한다. 천천히 그리고 가능한 한 크게 숨을 들이마셔라. 동시에 목을 세워 옷깃에 단단히 붙여라.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라. 이 동작은 조금 지나치더라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목적은 등의 양 어깨 사이 부분을 쭉 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흉곽을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손은 잊어버려라. 두 팔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으면 그게 제일 이상적이다. 두 손이 바나나 송이처럼 느껴진다 해도 행여 누가 눈길을 주거나 쥐꼬리만한 관심이라도 기울일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 두 팔은 양옆에 편안히 매달려 있을 때가 가장 보기 좋다. 그러면 팔이 관심을 끌 일이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비판적인 사람도 그 자세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구속도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쩌다 생각이 나면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손짓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뒷짐을 지거나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야 자의식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상식을 활용하라. 나는 시대 명연사들의 연설을 꽤 많이 들었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연설 도중 틈틈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브라이언도 그랬고 촌시 M 대표 상원 의원도 그랬으며 테디 루스벨트도 그랬다. 심지어 스타일의 유난히도 까다로웠던 영국의 디즈레일리 총리도
때로는 이 유혹에 넘어가곤 했다. 그랬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고 기상예보에서 다음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시간에 해가 떴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난다. 누군가가 뭔가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을 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킬 확신이 있다면 그가 자기 손과 발로 무슨 짓을 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 머리는 말할 내용으로 꽉 차 있고 가슴에서는 뭔가 열정이 용솟음치고 있다면 이런 부차적인 사항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연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인 측면이지 손과 발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스처라는 이름으로 교육되는 말도 안 되는 구닥다리들. 이렇게 되면 화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질문의 대상인 제스처에 도달하게 된다. 대중연설에 관해 나에게 처음 강의를 해주신 분은 중서부에 있는 한 대학의 학장이었다. 내 기억에 그 수업은 주로 제스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손바닥이 뒤로 향하게끔 팔을 힘없이 옆으로 늘어뜨린 채 반쯤 주먹을 쥐고 엄지로는 다리를 만지라고 배웠다.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팔을 들어 올리는 법과 손목을 써서 고전적인 스윙을 한 다음 검지를 시작으로 중지를 지나 맨 나중 새끼손가락까지 펴도록 맹훈련을 받았다. 이 모든 미학적이고도 장식적인 움직임이 거행된 다음 팔은 조금 전에 우아하고도 부자연스러운 곡선을 다시 되짚어 그리면서 다리 옆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그 모든 동작은 뻣뻣하고 가식적이었다. 상식적이거나 솔직한 구석은 눈 씻고 봐도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멀쩡한 제정신으로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맹훈련을 받았다. 거기에는 그 움직임에 나의 개성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도, 적절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런 제스처가 우러나오도록 하는 시도도, 나 자체를 잊고 그 과정에 흘러넘치는 삶의 혈기를 담음으로써 동작을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없었을 뿐더러 내 안에 나를 깨고 나와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다. 정말 그랬다. 그 모든 동작들은 타자수의 동작만큼이나 기계적이었으며 새가 떠나버린 새 둥지만큼이나 생기가 없었고 영국의 인형극 펀치와 주디쇼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웠다. 그게 1902년의 일이었다. 그런 불합리한 구닥다리 전통이 20세기에도 교육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서너 해 전에도 동부의 제법 큰 대학에서 재직 중인 한 교수가 제스처에 관한 한 책을 펴냈다. 이 대목에서는 이런 손짓을 해야 하고 저 대목에선 저런 손짓을 해야 하며 한 손으로 할 때와 두 손으로 할 때, 손을 높이 들 때와 중간으로 들 때 또는 낮게 들 때, 이 손가락을 내밀 때와 저 손가락을 내밀 때 등을 알려주는, 한마디로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책이었다. 나는 한 수업에서 20명이 그런 책에서 똑같이 수사적이고 웅변적인 대목을 골라 읽으며 똑같은 단어에서 정확히 똑같은 손짓을 하고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바보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행동은 가식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기계적이고 인격 모욕적이다. 그 덕에 대중연설이라는 과목 전체가 많은 이들에게 도매급으로 불명예를 사고 말았다. 매사추세츠의 한 대학교 총장은
최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학교에는 대중연설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대중연설 수업이 실용적이거나 상식에 맞게 말하도록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어서라고 했다. 나도 그 총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스처에 관한 저술 가운데 10분의 9는 쓰레기다. 아니, 품질 좋은 흰 종이와 품질 좋은 검은 잉크로 된 쓰레기보다 훨씬 나쁘다. 책에서 튀어나온 제스처는 어떤 것이라도 쓰레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스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리, 어떤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보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 자신의 충동에서 나와야 한다. 한 번을 하건, 두 번을 하건, 세 번을 하건, 가치가 있는 제스처는 그 순간의 충동에서 나온 것들 뿐이다. 1g의 자발성이 1톤의 규칙보다 낫다. 제스처란 야회복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제스처란 키스나 복통, 폭소 혹은 뱃멀미처럼 내면의 상황이 외면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또한 제스처란 누군가의 칫솔처럼 지극히 개인 고유의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 또한 저마다 달라야 한다.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은 제스처를 하도록 훈련받아서는 안 된다. 앞장에서 나는 연설가로서 링컨과 더글라스의 차이점에 대해 논했다. 키가 크고 어딘가 어색하며 생각도 느린 링컨이 말도 빨리 하고 맹렬하며 세련된 더글라스와 똑같은 제스처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분명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링컨의 전기 작가이자 동료 법률가였던 헌든의 말을 들어보자. 링컨은 머리만큼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는 종종 활기차게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런 움직임은 그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의미심장하게 먹혀들었다. 링컨의 머리는 가끔 전기가 가연물질에 불꽃을 튀듯 급작스런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일부 웅변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손으로 허공을 가르거나 손을 이리저리 휘젓지도 않았다. 그는 결코 무대 효과를 위해서 행동한 적이 없었다. 연설을 할 때 링컨은 움직임이 더 자유로웠고 불편함도 줄어들어 보였다. 그러므로 그만큼 더 우아해 보였다.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웠고 개성이 강하게 풍겨나왔다. 그러므로 그만큼 더 위엄이 있었다. 그는 화려한 꾸밈이나 보여지기 위한 것, 틀에 박힌 형식과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경멸했다. 그가 청중의 마음에 여러 생각들을 아로새길 때 뼈마디가 앙상한 그의 기다란 오른손가락은 풍부한 의미와 강조의 세계가 되었다. 때로는 기쁘거나 유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양손을 50도로 들어올리곤 했다. 마치 사랑하는 어떤 정신을 품에 안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노예제도처럼 그가 혐오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공기를 가르며 참으로 숭고하다고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곤 했다. 이것은 링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제스처 중의 하나로서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끌어내려 땅바닥에 밟아 뭉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생생하게 나타내 주었다. 그는 언제나 발끝과 발끝을 나란히 한 채 똑바로 섰다. 결코 한 발이 다른 발 앞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다. 무언가 만지거나 어디에 기대는 일도 없었다. 어쩌다가 서 있는 자리와 자세를 바꿀 뿐이었다. 연단 위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열광적으로 고함을 지른 적도 없었다. 팔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는 자주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운 채 외투 깃을 부여 잡았지만
오른손은 언제나 자유로운 손짓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세인트 고든스는 시카고에 있는 링컨 공원에 바로 이런 자세로 서 있는 링컨상을 세웠다. 이런 게 링컨의 방식이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좀 더 활발하고 열렬하고 능동적이었다. 얼굴에 감정이 살아 이글거리고 주먹은 쥐었으며 온몸이 하나의 표현 도구 그 자체였다. 브라이언은 종종 손을 펴서 내미는 방식을 썼다. 글래드스톤은 자주 테이블을 치거나 주먹을 쥔 손으로 편손을 때리거나 한 발로 바닥을 쿵 울리도록 구르곤 했다. 로즈버리 경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대담하게 휙 끌어내리는 방법을 썼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연사의 생각과 신념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힘차고 자발적인 제스처가 나온다. 자발성,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제스처에 있어서 최고 선이다. 버크의 제스처는 말할 수 없이 딱딱하고 어색했다. 피트는 어릿 광대놀이 하듯 허공을 갈라댔다. 헨리 어빙 경은 절름발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확실히 제스처가 괴상했다. 맥콜리 경이 연단 위에서 하는 행동들도 꼴 사나웠다. 그라탐도 마찬가지였고 파넬도 그랬다. 지금은 고인이 된 케임브리지 대학의 커즌 경은 의회 연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위대한 대중연설가들은 모두 자신만의 제스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몸가짐은 분명 위대한 연설가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혹시 그가 못생기고 어색한 사람이라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몇 해 전 나는 그 유명한 집시 스미스의 설교를 들었다. 나는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끈 사람의 달변에 매료되었다. 그는 많은 제스처를 썼지만 그는 자신의 제스처에 대해서 숨쉬는 일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미 열거한 원칙들을 적용하고 연습하기만 하면 여러분 또한 앞에서 말한 사람들처럼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나는 제스처에 대해 어떤 규칙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사의 기질과 준비된 상황, 그의 열정, 인품, 주제와 관객,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도움이 될 만한 제언들. 그렇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여기 몇 가지 부분적인 제안을 하겠다. 하나의 제스처를 지겹도록 반복하지 말라. 팔꿈치에서 시작하는 짧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쓰지 말라. 연단 위에서는 어깨에서부터 움직이는 편이 한결 보기 좋다. 제스처를 너무 급작스럽게 끌어내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을 납득시키기 위해 검지를 사용한다면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겁내지 말고 그 제스처를 유지해라. 그러지 않았다가는 매우 흔하면서도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 즉, 강조하는 부분을 왜곡해서 작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시해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실제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라면 자연스러운 제스처만 사용해라. 하지만 함께 배우는 사람들 앞에서 연습하는 거라면 필요에 따라 일부러 제스처를 사용해보라. 일부러 해보라는 뜻은 내가 5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해봐야만 각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책 따위는 덮어라. 인쇄된 종이에서는 제스처를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이 그 어떤 선생이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값질 것이다. 만일 제스처와 의사 전달에 대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잊는다 해도 이것만은 기억해라.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에 열중해 있다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도 행동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제스처나 의사 전달에 대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의심스럽다면 길 가는 누군가를 때려 눕혀보라. 그가 일어나서 당신에게 하는 말이야말로 주옥 같은 연설로서 조금의 결점도 없다는 사실을 아마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내가 강연이라는 주제로 읽은 것 중 가장 훌륭한 단어로 된 어구이다. 술통을 채워라. 마개를 따라. 자연이 알아서 뛰놀게 하라.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제8장 연단에 설 때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함께 낭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연사 자신에게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어떤 게스트나 어떤 사람도 연단 위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세를 연단 위에 설 때나 연단 위에 서기 전이나 늘 반듯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은 제스처였는데요. 책에서 배울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똑같이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것, 생생한 것, 자유분방한 것, 그리고 연사 자신의 열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제스처야말로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효과적인 제스처가 될 것입니다. 이번 낭독도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